향후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다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좀 더 확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안보 자산이 이 반도체로 바뀌는 것은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네. 그럼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책 넥스트에 슬로플레이션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슬로플레이션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의미 없어요.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왜 만들었냐면,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했어요. 네. 그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온다라는 것을 하나의 디폴트로 놓고요. 그 다음에 성장에 따라서 우리가 국면을 정의할 수 있는 네. 것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오르는데 성장도 따라오른다. 이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묻지마 투자가 가능한 네. 리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지난 1년이 그랬습니다. 네. 사실 다 풍요로웠죠. 그리고 눈 감고 던져도 엔간하면 다 올랐던 시기가 있었고요. 네. 근데 역사적으로 그런 시기가 많이 오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를 우리가 하나 놓쳤으면 놓쳤고 잡았으면 잡았다라고 우리가 자평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오르는데 경기가 뒷걸음질 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네. 합니다. 최근 글로벌리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사전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국가 경제라고 할 수 있는 GDP가 2분기 연속 네.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찍으면 우리가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 네. 그러고 그것을 동반하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안 좋은 그렇죠.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이네요. 네, 최악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도 지금 특히 미국 경기를 놓고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거론될 정도로 안 보이는데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이 꽤 있다라는 네. 것이고 제가 책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사실 리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인지 잘 모르겠으나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자명하니 네. 성장이 뒷걸음질 칠 것 같진 않다. 다만 이전에 5%로 성장했다면 네. 지금부터는 4, 3, 2, 1 이 성장의 속도가 좀 슬로우 될 수 있어서 점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슬로우플레이션이라고 네. 정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에 아예 위축되는 건 아니더라도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건 맞으니까.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처럼 막 너무 좋은 시절은 원래 없었던 거고 네네. 희박했던 거고 네. 이런 슬로우플레이션인 상황에서도 어쨌든 투자는 하기는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의 투자가 그래도 좀 적당하다고 보세요? 일단 슬로우플레이션이라는 것의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네. 모든 국면을 나눌 때는 그 정의가 매우 합당해야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을 적정 수준의 성장으로 볼 것인가, 어떤 정도의 수준을 적정 인플레이션을 볼 것인가는 사실 책에 좀 자세히 다뤄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 통계를 좀 차용했어요. 네. 한국을 빗대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지만 오랜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네. 과거 196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의 히스토리컬리 데이터 중에서 슬로우플레이션 국면을 뽑아서 부동산, 그 다음에 채권, 주식 이 세 가지 자산이 네. 과연 얼마나 수익률이 좋고 나빴냐를 셈해 보니까 역시 주식이었습니다. 부동산은 딱 한 2번 정도가 안 좋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수익률이 좋았던 것은 주식이었다. 그래서 슬로우플레이션 시대에도 주식에 투자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자산군을 뽑자면, 네. 근데 그 안에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섹터의 전망과 전략인데 네. 인플레이션 시대에 기업들이 네. 투자를 하거든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뉴 노멀이라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결국 성장도 낮아지고 물가도 낮아지고 금리도 낮아지는 네. 우리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형태의 균형이다 그래서 뉴 노멀 시대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작년을 기점으로 저는 뉴 노멀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예요. 네. 인플레이션 시대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올라요. 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네.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의 투자는 기업의 숙명이자 그렇게 투자하는 기업의 투자를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 근데 지금 네. 인플레이션 시대가 딱 왔는데 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너무 갑작스럽게 왔고요. 두 번째 준비가 됐구나. 인플레이션 뉴노멀에서 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드는데 네. 지금 과도기입니다. 네. 과도기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물가가 오르는데 투자하는 건 맞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가 더 보완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야지 마음 놓고 투자를 하죠. 투자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딱 어떤 상황이냐면 스태그플레이션도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경기 전망이 좋지 않아요. 한국도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도대체 언제 투자해야 되느냐. 오늘 부인 나와서 이 한마디만 좀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투자하는 기업에 우리는 투자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이 언제 투자하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기업은 경제 전망이
좋아질 때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경제 전망이 지금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돼 있어요. 네. 앞으로도 몇 번 더 하향 조정될 안 겁니다. 좋다고 하니까 네. 계속. 네. 이게 턴 어라운드 될 때 네. 미리 우리가 그 시기를 조망할 수만 있다면 그때쯤이 아마 주식을 살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조차도 불안하시면 네. 경제 전망치가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한 번 올리고 두 번째 올릴 때 이제는 올라갔다라고 네. 좀 더 가능성이 높을 때 네. 그때 투자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좀 더 첨언해서 드리자면 앞으로 기업들은 어디에 투자할까 네. 이것이 향후 먹거리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에 있는 기업들이 더 투자를 활발히 하겠죠. 그리고 네. 더 나아가서 지금처럼 화석연료에 중점적으로 하는 기업보다는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들이 네. 하는 기업들이 좀 더 투자를 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으로 뉴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런 신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흔히 우리의 성장 기업들이죠. 네. 그런 기업들의 중장기적으로 그들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그 주식들을 살 타이밍이다. 그러면은 결국에 뭐 경기 하향이 반전될 때, 그 네. 하향 전망이 반전될 때가 뭐 가장 적기라고는 볼 수 있는데 네. 그거를 뭐 기다렸다가 네, 보기에는 또 주식은 또 선반영 뭐 이런 개념이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언제쯤 아까 말한 좀 한 번 좀 네. 늦게 들어가도 된다. 너무 딱 맞추려고 하지 말고. 매우 좋은 질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거 기다리다가 네. 날 샌다라는 네. 얘기죠. 네. 그런데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다리지 않고 섣불리 했다가 더 네. 큰 화를 받을 수 있고요. 물론 주식은 선반영합니다. 네. 그런데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전망치가 상향 조정할 때 기다려서 네. 살려고 봤더니 주식은 미리 선반영해서 좀 올라 있는데 네, 네. 늦은 거 아니냐? 음. 주식은 바닥에서 살 수 없어요. 아. 우리가 항상 무릎에서 사는 것도 럭키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적어도 기업이 투자에 나서는 이 경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그 시점 좀 느리더라도 네. 안전하게 가자. 그러면 최근에 그 뭐 5대 대기업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뭐 그런 그룹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막 다 투자를 하겠다 앞으로 향후 네. 몇 년간 맞습니다. 투자하겠다고 막 하는 것들도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지금 한국 주식 쪽에서 투자를 해볼 만한 기회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다음부터는 스페시픽하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전망인 것이죠. 자, 늘상 네. 정권 초기에는 다 투자한다고 해요. 한마디씩 하나요? 네. 근데 그게 실제 얼마나 가는지에 따라서 방금 뒤에서 작가님들이 웃으셔가지고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보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네. 꽤 막대한 양으로 한국이 아닌 미국에 투자를 네.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네.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결국 국내 경제에 대한 성장에는 기여를 좀 덜하겠지만 미국 경제에 대한 성장에는 기여를 하겠죠. 근데 그게 배합할 게 아닌 게 결국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배당으로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주가에 대해서는 투자 관점에서는 좋다. 물론 국내 투자에서는 훨씬 더 좋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한 최근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GS, 이런 롯데 이런 기업들이 바이오 산업에 또 투자를 단행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다 이게 뭡니까? 반도체, 바이오, 다 미래 먹거리입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네. 이 기업들이 슬슬 투자를 하고 나섰는데 그게 실제 좀 더 가시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을 보고요. 네. 신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잘 추려서 투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가 아닐까?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뭐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뭐 주식이 뭐 보통 뭐 다 삼성전자로 뭐 대표되니까 삼성전자가 어쨌든 미국에 투자도 한다고 했고 뭐 대규모로 투자를 지금 계속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 반도체가 우리나라 먹거리인 건 뭐 사실이잖아요. 네. 이 반도체를 뗄래야 뗄 수는 없는 건데 그럼 이 맞습니다.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 그쪽의 네. 뭐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반도체에 투자하는 거? 사실 반도체의 전문가는 제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로 흔히 우리 군대 용어죠. 주특기라고 할 수 있는 네. 이 매크로 분석에 대해서 네. 또한 지금의 국면을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코로나 이후에 지금의 국면이 뭐 인플레이션 국면이자 신냉전 시대의 초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변형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거 차이메리카라고 제가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중국이 값싼 제품을 생산하고 그거를 끊임없이 향유하는 미국의 소비가 상사회적으로 서로 간의 윈윈 전략 이게 차이메리카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 그게 깨진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이 중국의 패권 경쟁의 연장선상에서 미국 자체의 글로벌 밸류체인 즉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것은 조업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다시 미국으로 갖고 와서 미국 소비자들이 향유했는데 이제는 미국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한국의 삼성전자랑 현대차도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도 그럼 과거 중국하고 경쟁력을 가졌을 때 가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21세기 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반도체예요. 결국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근간이라는 게 에너지하고 21세기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입니다. 근데 에너지는 이미 미국에서 셰일 혁명 이후에 미국에서 자급자족이 끝났어요. 네네. 그러면 또 다른 저는 이것을 안보자산의 변화라고 보는데 미국의 안보자산이 석유에서 반도체로 바뀌었다라는 측면에서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스스로 육성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기여를 할 겁니다. 네. 거기에 필요한 게 지금 우방국인 대만과 한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마켓 사이즈 자체가 좀 커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반도체도 좀 이렇게 구분해 보면 설계하는 쪽에 팹리스가 있고 네. 실제 생산하는 것에 파운드리 쪽이 있는데 한국은 사실 이 설계보다는 생산 쪽에 좀 더 특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대표하는 기업이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의 삼성전자도 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 즉 반도체 산업이 미국 주도로 재편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일부 링크가 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항상 그렇게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는 한 5년 뒤 아니면 10년 뒤에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저는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투자하자는 말씀드려요. 어떤 생각이냐면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것처럼 그게 실리주의고 외교입니다. 그게 신냉전의 또 다른 색깔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미국이 당장 스스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여력과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한국의 대만의 네. 업체들이지만 언젠가는 미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거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미 네. 시동이 걸렸다. 인텔을 중심으로 네. 상당히 이 파운드리 쪽에 M&A를 단행하고 있다. 네. 또한 정부의 보조금 자체가 정책적으로 인텔을 밀어주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삼성전자가 필요하니까 네. 상당 부분 러브콜을 보내면서 삼성전자의 상당 부분 큰 힘이 되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네. 우리도 모르게 인텔이 TSMC와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그런 파운드리가 될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 쪽은 미국에서 다 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제품 생산은 지금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이랑 뭐 치킨 게임 하면서 다 이겨버렸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다시 재편할 것이다. 네. 어쨌든 재건한다. 네. 그때까지 이용당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서로 간에 다 이용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위닝 네. 그로스라는 게 다 이용이니까요. 하지만 서로 하나의 목적을 갖고 삼성전자와 인텔 또한 TSMC가 삼각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안보 자산이라는 건 사실 네. 해외에 놓고 있기가 참 뭐한 거니까 네. 어떻게든 내재화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보 자산은 제가 정의한 내린 건데요. 네. 국가의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실제 미국의 셰일 혁명이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미국은 이 석유가 제1의 안보 자산이었는데 실제 석유가 미국 내에 없었어요. 있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추출을 하지 않았었죠.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전이 많은 중동을 한 20, 30년 동안 상당히 우방국으로 네, 뒀었죠. 많은 혜택을 네, 줬고 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반도체도 똑같다. 네. 어느 정도 혜택은 주지만 만약에 진짜 미국에서 네. 셰일가스처럼 반도체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도 네. 혜택을 주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경제 유튜브에 와서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경제만큼 외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도 앞으로 정말 방향을 잘 정해서 네. 말 그대로 팽당하지 않게 네네. 계속 이 경쟁력을 유지해 가면서 가야겠네요. 근데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또 기업이 흔히 속된 말로 팽당하지 않으려면 딱 하나밖에 없죠. 결국 내가 쓰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투자와 발전 네. 이런 것을 또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반도체라는 것 자체 시장성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사실 뭐 어떤 분들은 쌀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이게 21세기 뭐 미래의 석유다. 이게 네. 다시 한번 원유라고도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석유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면은 아마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구독자분들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반도체는 좋다. 이거는 뭐 다 이견이 없으니까. 그러면 횡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과 그럴 리가 없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 둘 중에 그러면 투자를 미국 쪽에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얘기를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M&A 물결이 일 거거든요. 네. 이미 인텔은 유럽의 수많은 파운더리뿐만 아니고 M&A를 박차를 가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인텔이 M&A를 안 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뭐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어라고 생각하기에도 좀 어려운 국면이에요. 세상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는 의미에서 인텔을 좀 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역시 지금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TSMC와 삼성전자, 더 나아가서 DB 아이텍, 뭐 하이닉스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무차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월간 뭐 소액이라도 투자를 하고 싶은 거는 인텔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외적으로 트레이딩 영역에서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뭐 TSMC도 마찬가지고요. 야, 인텔은 진짜 안 올랐잖아요. 뭐 오르기를커녕 오히려 떨어지기는 많이 떨어졌는데 이 좋은 장 때 사실 뭐 완전히 뭐 소외됐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와, 인텔이 설마 무너질까? 얘네가 어떤 애들인데? 그리고 무너지게 놔둘까? 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뭔가 그 인텔이 약간 선봉장처럼 돼서 지금 뭔가 미국의 등에 업고 뭔가 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논리로 흔히 책에서도 제가 썼는데 경제학적으로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 도요타가 시그마 6로 인해서 효율성을 대변하는 생산 과정입니다. 재고를 줄이고 적재적소에 물건을 생산 리소스를 넣어서 되게 효율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효율성의 대명사죠. 그러니까 가격 논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 인텔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크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시각을 좀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드는 겁니다. 신냉전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이 가격 논리 외에 다른 것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제가 뭐 미국의 정책 이완자는 아니지만 상당히 미국 내부에서의 반도체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외국에 있는 걸 사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인텔이 그 번주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까지만 듣기로는 뭐 저는 아예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뭐 굳이 투자를 한다면은 반도체라는 거는 뭐 저도 되게 와닿더라고요. 반도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앞으로? 그리고 미국 주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는 오는데 그게 인텔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있죠. 그래도 인텔. 그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향후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다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좀 더 확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결국 미국의 안보 자산이 이 반도체로 바뀌는 것은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왜냐면 미국의 수많은 에너지 기업들의 이 성장성과 최근에 사우디 아람코가 결국에는 지금의 가격대와 이 레퓨테이션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결국 미국이 석유 자산이 안보 자산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의 인텔사도 상당히 좋은 시각에서 보고 있다. 그러면 지금 뭐 미국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투자하셨다가 많이 힘든 분들 많은데 좀 그래도 기대감을 가져볼 만은 하겠네요. 뭐 투자는 개인들이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미터를 이런 논리에서, 이런 의견에서, 이런 근거에서 제시해드린다. 또 환율이 안 떨어져서 참 큰일이에요. 환율이요? 환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중간중간에 아마 편집을 하시겠지만 달러 환율이 1200원 밑으로 내려가기 힘든 국면에 왔습니다. 이건 앞으로도요? 꽤 당분간? 꽤 당분간 원화가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달러원의 1200원 선을 흔히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뭐 수급적으로 아니면 앞으로 나갈 달러의 대비 아니면 경기 펀더멘털리 그다음에 미국 연준의 중장기적인 금리 인상 스탠스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오히려 오르면 더 올랐지 생각보다 내림폭이 유인이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요? 유튜버들한테는 호재인데요. 그래요? 저희는 이제 구글한테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군요. 달러가 1200을 지지해 준다고 하면 괜찮네요. 한 20% 정도의 시대 차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요? 1200원이 거의 저점 지지라고 보세요? 당분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단은 더 높다는 거네요? 저는 1300원을 깨질 가능성에 대해서 늘상 얘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1296원까지 갔었죠. 그러면은 반대로 지금 미국 투자를 하는 거는 상당한 리스크인가요? 환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환에 대한 부담감이 확실하게 있는 맞습니다.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해외 그래, 투자는 네, 네. 적립식으로 하시죠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큰 목돈을 갖고 네. 해외 투자에 타이밍 투자, 트레이닝 하는 것은 글쎄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해외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네. 보고 물건을 사는 것도 망설이는데 네. 안 보고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책상머리에서 지금 리서치해서 사는 네, 건데 네, 네. 그게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투자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느낌이 인텔 되게 저도 옛날부터 막연하지만 네네. 얘네가 언젠가 한 번은 부활하겠지. 네. AMD처럼 네네. 한 번은 오지 않을까 네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네. 구글에서 받은 돈을 네네. 다시 한번 미국에 넣어야 되지 않나 아. 생각도 좀 네. 드네요. 말 나올 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주식도 투자하시고 뭐 코인도 하시고 부동산도 뭐 다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뭐 대단히 불안한 시장이라고 생각들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저는 뭐 투자 철학이 있어요. 네. 경험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음. 네, 하고 싶을 땐 다 사는 게 좋습니다. 결국 경험이 본인의 투자 철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잃어도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감내할 수 있는 손절은 나중에 네. 큰 밑거름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굳이 전망을 바로미터를 드리는 이유는 구독형 전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 수지가 적자폭이 커질 것 같고 여행 수지 적자도 확대될 것 같고 한국의 경기 펀더멘털리도 저뿐만 아니고 한국은행도 그렇게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화가 강할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전망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공교롭게 올해 한 3, 4개월 뒤에 무역 수지가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서 네. 흑자로 돌아선다든지 아니면 여행 수지가 적자폭이 높일 것 그럴 수 같았었는데 있죠. 뭐 또 다른 네.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더 중국인들이 왕창 들어와서 네, 네. 또 흑자로 변한다든지 이러면 전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형 전망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네. 그래도 하나의 바로미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이라는 건 바뀔 수 있다는 게 당연한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의 예측인 거지 변수가 변하면 당연히 전망도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이거를 이제 업데이트 하시면서 그때그때 대응하라. 이 이야기신 그렇죠. 것 네, 같아요. 그게 하나의 팁이고 또 하나는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하신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데이터들을 트래킹하다 보면 이게 이럴 수 있구나 저럴 수 있구나 본인의 스스로의 판단력이 생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넥스트의 저자이시자 사실 두물머리에서 이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빈센트님을 모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거시경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